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미제라블 3권의 뒷부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두 별의 접촉, 파트롱 미네트, 8. 악독한 가난뱅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권의 앞부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가브로슈, 마리우스, 아베세버 청년들, 그리고 진로르만까지 살펴봤었죠. 이 인물들이 본격적인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내용에 나오게 됩니다. 8장 악독한 가난뱅이 집중적으로 제시되거든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6, 7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두 별의 접촉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두 별은 마리우스와 코제트입니다. 이 무렵에 마리우스가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무렵 마리우스는 중키의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수치 많은 매우 새카만 머리, 훤칠하고 지적인 이마, 확 열린 정열적인 콧구멍, 진실하고 침착한 표정, 그리고 얼굴 전체의 감도는 뭔지 알 수 없는 품이 있고 생각에 잠긴 듯하고 순진한 빛. 그의 옆모습은 모든 선이 동구스름하면서도 꿋꿋한 맛이 있어서 저 알자스와 로렌을 통해 프랑스인들의 용모에 스며들어온 게르만족 같은 부드러움을 풍기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뚜렷이 알아볼 수 있는 옛 게르만족의 특징처럼, 그리고 사자족과 독수리족 사이의 차이처럼 모난대라고는 전혀 없었다. 마리우스가 코제트가 어디서 어떻게 마주쳤는지도 봐야 되겠죠. 1년도 더 전부터 릭상부르 공원의 한 인적 드문 통로에 페피니에르의 흉벽 옆을 따라 뻗어있는 통로에 한 남자와 아주 어린 처녀 하나가 거의 언제나 웨스트거리 쪽의 가장 호젓한 통로 맨 끝에 늘 같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것이 마리우스의 눈에 띄었다. 이렇게 장발장과 코제트, 마리우스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권 끝에 자베르의 추격을 피해 장발장과 코제트가 수녀원 안으로 숨어들었던 내용을 같이 정리해봤었습니다. 그곳에서 코제트는 안전하게 성장했죠. 이후로 여기서 처음 코제트와 장발장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장발장과 코제트가 그 수녀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코제트에게 마리우스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내용도 소개되고 있어요. 그는 곧장 그의 통로로 갔는데 그 끝에 이르자 그 낯익은 한 쌍의 남녀가 여전히 같은 벤치에 앉아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다만 다가가 보니 확실히 똑같은 남자였으나 더 이상 같은 소녀가 아닌 것 같았다. 그가 지금 보는 사람은 키가 큰 어여쁜 여자인데 그 자태가 아직도 어린애의 천진난만한 맵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 오직 15세라는 한마디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더덥고 청순한 시기에 여자에서 볼 수 있는 더없이 매혹적인 자태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이런 코제트에게 마리우스가 흠뻑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우스는 코제트의 눈에 띄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우선 마리우스는 매일 헌옷, 굉장히 낡은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코제트를 마음에 두게 되면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예복을 매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코제트가 앉아있는 벤치 앞을 계속 서성이게 돼요. 또한 코제트와 함께 있는 장발장을 르블랑씨라고 하는 애칭을 지어 부르게 되죠. 이것은 마리우스에게 이 두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우스가 코제트에게 빠진 이 와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장발장이 우연히 떨어뜨린 손수건을 주워서 그것이 코제트의 손수건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는 낮에는 그 손수건에 입을 맞추고 그 냄새를 맡고 그것을 가슴 위에 살 위에 올려놓고 밤에는 입술에 올려놓고 잠이 들었다. 난 여기에서 그녀의 모든 영혼을 느낀다 하고 그는 외쳤다. 이 손수건은 노인 양반의 것이었는데 그저 어쩌다가 호주머니에서 떨어뜨렸을 뿐이다. 이 모든 행동이 숨어 지내는 장발장에게 위협을 느끼게 만듭니다. 마리우스는 자기도 모르게 코제트와 장발장의 뒤를 밟게 돼요. 이것을 예민하게 느낀 장발장이 자신의 거처를 옮겨 마리우스로부터 잠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어느 날 그 집 앞에 간 마리우스에게 문지기가 그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알리게 되죠. 이후에 기뻐서 흥분해 있던 마리우스는 깊은 시리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7장 파트롱 미네트에 소개되는 인물들은 8장 악독한 가난뱅이에서 진행되는 범죄에 테나르디에가 동원하는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인물들은 아베세 청년들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아베세는 민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은 민중을 위해서 혁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었어요. 파트롱 미네트는 어떤 뜻일까요? 아침을 의미한다고 말했는데 작업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작업이라 함은 이들이 벌이는 범죄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파트롱 미네트, 이것이 지하사회에서 이 4명의 결사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날마다 점점 사라져가는 이상한 옛 속어에서 파트롱 미네트라는 말은 아침을 의미하는데 대와 늑대 사이라는 말이 저녁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이 파트롱 미네트라는 호칭은 10중 8구 그들의 일이 끝나는 시간에서 온 것이리라. 사회의 밑바닥에서는 범죄 행위를 통해서만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죄자들이 계속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왔던 것은 사회가 그들을 계속 돌보지 않는 구조 속에 있었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범죄자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만 하고 이 계층들이 사회에서 없어지는 것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런 계층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야말로 어두운 사회 계층을 밝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인간 쓰레기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빛이다. 넘쳐흐르는 빛. 서광에 대항하는 박쥐는 한 마리도 없다. 밑바닥 사회를 비추어라. 우리 사회가 방치한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자로 되돌아온다는 얘기일 겁니다. 이 얘기들을 모두 종합해서 8장의 악독한 가난뱅이 이야기를 읽어가시면 됩니다. 마리우스가 잃어버린 코제트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길에서 테나르디에의 딸들 에포닌과 아젤마를 만나 부딪히는 마리우스는 그들이 떨어뜨린 편지 꾸러미를 줍습니다. 꾸러미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편지들을 꺼내 읽게 되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전부 거짓 내용으로 각각 다른 대상에게 구걸하는 내용으로 쓰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그의 이웃인 종드레트라는 자가 궁에 빠진 나머지 자선가들의 자비심을 이용하기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종드레트는 사람들의 주소를 손에 넣어 돈 많고 동정심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가명으로 편지를 써서는 딸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갖다주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이웃이 종드레트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알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마리우스 방에 테나르디에의 딸 에포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에포닌은 오래전부터 마리우스를 흠모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매우 미남이라는 걸 아세요, 마리우스 씨? 그리고 동시에 같은 생각이 그들 두 사람 모두에게 떠올라와서 그녀는 싱긋 웃었으나 그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어깨에 한 손을 올려놓았다. 당신은 내게 주의하지 않지만 난 당신을 알고 있어요, 마리우스 씨. 난 당신을 여기 계단에서 만나요. 그리고 또 당신이 아우스터리츠 다리 쪽에서 사는 마베프 영감이라는 분 댁에 들어가시는 걸 나는 그쪽에서 걸어다니다가 여러 번 봤어요. 그건 당신에게 참 잘 어울려요. 당신의 더벅머리는요. 이렇게 에포닌을 보면서 마리우스는 에포닌이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깡말라 있고요. 여러 날 굶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마리우스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러한 마리우스의 인지 내용을 통해 빅토르 위고는 사회의 비참이 다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리우스는 5년 이래 가난, 공공, 심지어 고뇌 속에서 살았지만 진정한 비참은 몰랐다는 걸 깨달았다. 진정한 비참. 그는 방금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아까 그의 눈 아래를 지나간 그 인간 쓰레기였다. 정말 남자의 비참밖에 보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이고, 여자의 비참을 보지 않으면 안 되며 여자의 비참밖에 보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으로 어린애의 비참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미 1권의 팡틴 내용에서 여자의 비참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코제트가 테나르디 부부에게 떼받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우스의 가난과 공궁이 불편함이고 그걸 넘어서서 팡틴과 에포닌의 여자의 비참함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비참한 상태인 코제트와 가브로시의 상태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에포닌의 상태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마리우스는 자기가 가진 돈 안에서 5프랑을 꺼내 에포닌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이 본격적인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리우스는 자신의 이웃이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지를 보고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방 구석지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서 옆방을 보게 되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뒤에 사건이 모두 이어지게 됩니다. 7. 전략과 전술 부분 뒷부분은요, 이 3권의 뒷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전개됩니다. 마리우스와 테나르디에의 복잡한 관계가 여기서 밝혀지게 돼요. 테나르디에는 마리우스가 읽었던 4개의 편지, 종드레트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테나르디에가 장발장을 협박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본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마리우스가 상당히 충격받게 되죠. 자신이 외우고 있던 아버지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은인이자 사랑하는 여인의 가족인 장발장을 위협하고 있는 이 인물 사이에서 테나르디에가 같은 인물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고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지 갈등하게 돼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발장과 그토록 찾던 코제트를 마리우스가 이웃을 확인하는 구멍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안에 자베르의 극적 개입과 자베르를 먼저 알아본
장발장이 그 위기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도주하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부분의 범죄 내용이 긴박하게 전개됩니다. 마리우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이 범죄자들이 모두 자베르에게 소탕되는 장면까지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4장부터 마리우스가 코제트를 에포니인의 중계로 다시 만나게 되고요. 혁명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을 기대하시면서 3권 내용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